갑질 논란을 빚은 한진그룹 오너가의 조현민, 조현아 자매가 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조양우 회장은 사과문을 내고 국민에게 사죄했습니다. 오늘 방한한 북미 정상회담 실무 책임자인 손턴 미 국무부 차관보 내정자가 북한의 핵 관련 조치를 두고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핵 군축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찰이 드루킹 사무실 등지를 한 달 만에 또 압수수색해 뒤늦게 CCTV 영상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드루킹 측이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전달한 차용증 없는 현찰 500만 원을 청탁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충분한 설명 없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해 500억 원대 투자 손실을 입힌 미래에셋 배우에 일부 책임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며 재투자 권유를 받은 고령 투자자들은 손실을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일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최근 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빚은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와 조 전무의 언니인 조연아 칼호텔 사장이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사퇴합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딸들의 미숙한 행동에 대해 국민과 대한항공 임직원에게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대기 기자입니다. 둘째 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파문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회장은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가족들과 관련된 문제로 국민과 대한항공 임직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현민 전무와 조연아 칼호텔 사장 모두 현재 맡고 있는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즉시 사퇴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의혹이 제기된 지 열흘 만입니다. 지난 2014년 땅콩 회항으로 물러났다 3년 만에 경영에 복귀했던 조연아 사장도 탈세 의혹 등 일가의 조직적 비리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함께 사퇴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회장은 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전문 경영인 부회장직을 신설해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임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이사회 중심의 경영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그룹 3세들의 경영 능력에 대한 자질 논란까지 빚어지자 그룹 쇄신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뒤늦은 감이 있는 조양우 회장의 사과와 딸들의 사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지 경제부 모은희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모 기자.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비리 제보가 잇따라 터지면서 결국 여론에 떠밀리듯이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과문도 대한항공 출입기자들에게만 이메일로 보냈다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갑질 논란으로 시작됐던 게 이제는 불법 등기라든지 탈세 이런 비리 의혹으로 눈덩이처럼 커졌는데요. 사실 이 정도로 여론이 악화됐으면 진작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조양호 회장 일가는 여태까지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오늘도 끝내 공식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이메일로만 사과문을 보냈는데요. 부회장 형식의 전문 경영인만 도입하고 조 회장 본인 또 대표이사 아들은 보직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작 물의를 일으킨 딸들도 뒷전에서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이걸 과연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네, 조현민 전무가 35살의 나이에 7개의 임원직을 맡고 있고 이 나머지 조 회장의 자녀들도 일찌감치 경영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재벌 3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어느 때보다 커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벌 3세의 경우에는 나는 특별하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이 존재하기 쉬운데요. 게다가 국내 30대 그룹의 3세 경영인들을 따져보면 처음 입사에서부터 임원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3.5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네. 이런 일부 3세 경영인들의 비행은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요.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경영의 위험 요소로 존재하게 되는 거지요. 실제로 이번에 물컵 논란이 촉발되면서 대한항공 시가총액이 3천억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바로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데 이걸 감안하면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몫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국민청원 내용을 봐도 이렇게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놔둬도 되는 거냐.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서 경영진을 해임하고 회사원도 교체하라는 요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있고 대한항공 직원들은 비리 제보를 수집하는 단체 SNS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진 일가에 대한 비리 의혹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현재 가장 이제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는 거는 조 회장 일가가 해외를 자주 드나들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품들을 밀수했느냐,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느냐가 이제 수사의 핵심입니다. 관세청에서 어제 이례적으로 대한항공 사무실 또 조 회장 일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조 회장 그 그룹 내에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도 전해지는데요. 관세청은 우선 이 조 씨 일가가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한 고가품의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이 고가품이 만약에 집에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면은 밀수입을 했다, 밀반입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요. 관세청 직원들이 어제 집에 있던 그 고가품들을 일일이 사진을 찍었고 또 서류와 컴퓨터는 압수해서 증거를 모으고 있는데 이 분석이 하루 이틀 걸리는 작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대규모로 밀수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씨가 어떻게 6년 동안이나 진에어 등기이사로 아무런 제재 없이 등재돼 있었는지 이것도 국토부가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한진 일가의 각종 의혹이 1, 2년 지난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고강도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모은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5일 앞두고 청와대는 오늘 최종 의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판문점에선 남북 3차 실무회담이 열리는 등 최종 준비 작업이 진행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와 관련한 최종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정상회담 공식 수행원 6명 중 4명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참석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중단 선언 등 변화된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 공동선언에 담길 합의문 수준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길잡이 회담 성격도 있는 만큼 과거 14선언과 같이 공동성명에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담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 확인,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주요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언급될 전망입니다. 남북은 내일 경호, 의전, 보도 분야 3차 실무회담도 개최합니다. 실무회담을 내일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해왔고 우리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회담 당일 몇 시에 어떻게 만날지, 공동 기자회견을 할 것인지 여부 등 최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실무회담 결과에 따라 정상회담 전 남북 고위급 회담을 추가로 열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오늘 방한한 미 국무부의 고위 관계자가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발표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한일 간 접촉이 잇따르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 움직임도 빠르게 전개되는 중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 북한의 전격적인 핵실험, 미사일 발사 중단 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I think that that's very positive, and of course we're going to be doing a lot of good close coordination with our ROK allies and partners while I'm here this week.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선제적 조치를 취한 데 대한 화답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도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We'll see, won't we? We'll see. Thank you. 손턴 차관보 지명자는 내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레 우리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잇따라 만나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 비핵화를 요구해온 만큼 손턴 차관보 지명자는 이번 방안에서 비핵화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체제 보장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입니다. 일본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도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내일 한일 육자 수석 대표 협의를 통해 최근 미일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한일 간 접촉이 잇따르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ICBM 시험 발사 중단을 담은 결정서를 공개한 뒤 북한이 정말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내외에서 여러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효용 기자. 만 하루가 지나면서 해외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특히 미국 언론들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먼저 워싱턴 포스트는 이 상황이 진전됐다면서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과연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느냐는 부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강하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북한이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동시에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는 없다는 점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됐다 낭만 빅터차 교수는 좀 더 강경한데요. 비핵화 선언과는 거리가 멀다고 단언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네, 쟁점이 결국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 것이냐인데 어제 북한이 핵실험 중단과 함께 핵 군축도 언급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또 분분하죠. 네, 북한은 어제 결정서에서 이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핵 군축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함께 핵을 같이 줄여 나가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네. 북한이 그러니까 국제사회로부터 일방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핵 보유를 인정받고 다른 핵 보유국들과 함께 협상을 통해서 핵 군축을 해보겠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이전에도 2016년 정부 성명 등을 보면요. 남쪽에 있는 핵무기를 철폐해라. 또 미국의 확장 억지 전략을 남쪽에 전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핵 군축과 관련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지금 진정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른 핵 보유국, 말하자면 미국과 1대1로 핵 군축 협상에 나서겠다 그런 뜻인가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맥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어제 결정서에서 밝힌 내용은 그 방점이 핵시험 중지에 찍혀야지 북한이 핵 군축 협상을 제안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핵화 의지를 왜 조금 더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직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도 되지 않았거든요. 이 비핵화 선언은 남북 간에 또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어떤 논의의 진전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지 현 시점에서 그것도 어떤 대내 행사인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럼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알 텐데 북한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대내적인 필요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지금까지 핵 강국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핵 무력 완성에 매진을 해왔는데 핵경제 병진 노선의 어떤 대폭적인 수정 그리고 핵시험 중지라는 이런 조치를 발표하면서 대내적으로 자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핵 군축이라는 이런 논리를 표방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또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지금 큰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언급을 통해서 어떤 대화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해치지 않으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서 최대한 협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내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효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경찰이 드루킹의 파주 사무실 등지를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실 수사 비판 속에 드루킹이 활동한 인터넷 카페 분석도 이제야 시작됐는데요. 첫 압수수색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윤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입니다.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이 댓글 작업 사무실로 쓴 곳인데 경찰이 오늘 이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몇 명 정도 왔다 갔어요? 경찰은 이동식 저장장치 1개와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건물 안팎의 CCTV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이곳 느릅나무 출판사를 처음 압수수색한 건 지난달 21일입니다. 당시에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하지 않아 한 달 만에 또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뒷북 압수수색이란 비판에 경찰은 첫 압수수색 이후에도 경공모 회원들이 드나들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이후 CCTV 영상이 삭제됐다거나 작동을 이미 중단시켰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드루킹이 활동한 경공모 등 인터넷 카페 3곳에 대해서도 지난 20일 영장을 발부받아 네이버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게시글과 댓글, 회원 명단을 이제야 분석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부실 수사 비판 속에 경찰은 수사팀 인원을 30명에서 36명으로 또 늘렸고 수사본부 발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 내용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드루킹 측이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전달한 500만 원은 차용증이 없는 현찰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좌관은 차용 관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경찰은 청탁의 대가로 의심 중입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경수 의원실 한모 보좌관이 경공모 회원에게 500만 원을 받은 건 지난해 직접 현찰을 받았습니다. 한 보좌관 측은 던지듯이 돈을 놓고 가 돌려주려고 쫓아갔지만 실패했다며 그럼 빌린 걸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용관계라는 건데 경찰은 청탁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빌렸다는 표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돌려줬다는 시점이 드루킹 구속 이후라는 점도 대가성에 무게를 싣습니다. 경찰은 돈을 전달할 당시 드루킹이 김 의원 측에 주일대사 자리를 달라고 요청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500만 원이 대사직 청탁 대가로 보기엔 액수가 적어 한 보좌관을 불러 다른 청탁이 있었는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드루킹과 측근들이 돈이 많았고 돈다발을 들고 다녔다는 정치권 인사들의 증언도 잇따라 경찰은 추가로 불법 자금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경공모 자금관리책인 필명 파로스 김모 씨를 상대로 관리자금 규모와 용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드루킹과 파로스는 2016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경공모 관리계좌에서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사실상 최종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합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야당은 드루킹 특검을 수용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며 공조하기로 했고 여당은 막판 타결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조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는 주말에도 비공식 접촉을 이어갔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 일각에선 이른바 드루킹 특검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대로 내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사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여당이 특검을 수용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와야 국민투표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이라도 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특검에서 제대로 밝히면 김경수 다음에 또 누가 나올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에 협조할 수도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이지만 역시나 전제 조건은 특검 수용입니다.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이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을 개정해 공포한 뒤 재외국민 투표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역산하면 내일이 최종 시한이라는 게 선관위 공식 입장입니다. 투표 등록 기간을 줄이는 무리수를 두더라도 27일까지는 개정이 완료돼야 6월 개헌 투표가 가능합니다. 내일 야3당은 특검 공조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최고위원회 등을 통해 특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권유한 고위험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가 투자자들이 수백억 대의 피해를 봤는데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고령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겠다며 투자를 다시 권유해 손실을 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미래에셋 대우의 고객이었던 80살 이모 씨는 4년 전 직원의 권유로 한 파생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고위험 상품이지만 손실 가능성에 대해선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알아들 수가 없어요. 원금 손실 안다고 했으니까 믿고 맥히라 이렇게 해서 믿고 민 거죠. 1차 투자 손실액만 4천만 원. 하지만 이 씨는 손해를 보고도 다시 같은 상품에 투자해 6천만 원을 더 손해봅니다. 해당 직원이 1차 투자 손실액의 50%를 보전해 줄 테니 다시 투자하라. 원금 손실은 거의 없다며 권유한 겁니다. 이 직원의 권유로 투자했다 손실을 본 사람은 모두 100명으로 손실액은 500억 대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50여 명은 이 씨처럼 재투자했다 손해가 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 대우에 이 씨 손실액의 4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 통상 20%의 책임을 물리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피해자의 상당수가 60대 이상의 고령이라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7, 80세의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한 파생상품, 옵션 상품을 권유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손실 책임 여부에 대해선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노령층의 주식 투자가 늘면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분쟁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자전거의 날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강변에서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자전거길이 대형 사고로 이어져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주말 한강변에서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던 박현준 씨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앞서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유턴을 하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힌 겁니다. 지나가려는 찰나에 그 자전거가 여기서 이렇게 제 바로 앞에서 돌려버리니까 저는 이렇게 피하거나 브레이크 잡을 틈도 없이 이 사고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10cm 이상. 박 씨는 앞선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했다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상대방이 1,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고 없이 방향을 바꾸거나 유턴하는 행위는 뒤따르는 자전거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입니다. 무리한 과속, 차로 침범,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운행하는 행위 모두 주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어느 쪽이 주의 의무를 더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과실 비율이 산정이 되고 과실 비율이 큰 쪽이 배상해야 될 손해배상액이 더 크게 됩니다. 자전거로 큰 사고는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도 금물입니다. 얼마나 빠른지 인지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되게 사고가 났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사고로 연결됐을 때 머리를 먼저 다칠 수 있어요. 한 해 발생하는 전체 자전거 사고는 15,000건 정도, 사망자는 250여 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전국 3대 수협 가운데 하나인 거제 수협이 건설업체 2곳에 98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 두 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거제 수협 조합장의 동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조합장과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공사가 중단된 150여 세대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거제 수협은 지난 2016년 건설 시행사 2곳에 각각 49억 원씩 98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 감사 결과 대출이 부적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당 대출 한도가 50억 원까지여서 매출도 없던 업체를 동원한 겁니다. KBS가 입수한 감사처분 요구서를 보면 두 업체가 사무실을 같이 썼고 일부 땅을 공동 소유했을 뿐 아니라 사업 전에도 자금을 거래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두 업체의 현황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볼 때 동일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파이팅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두 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다름 아닌
거제 수협조합장의 동생 김모 씨였습니다. 거제 수협은 거액을 대출해주고도 돈이 제대로 쓰이는지 현장 점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공수가 돈 받게 쌌다니까. 그러니까 대출 만기가 기간 면제까지는 뭐 이자를 받는다든지 채권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솔직히. 이에 대해 김모 조합장은 경제사업만 담당할 뿐 금융사업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수협중앙회는 김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 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지만 거제 수협은 대출 당시 서류만으로는 동일인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블록체인 기술. 한때 열풍이 불었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바로 이 기술을 응용한 건데요. 쉽게 말해 데이터를 쇠사슬처럼 서로 엮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안 유지를 전제로 중요한 정보를 5명이 공유하고 있다면 한 명이 정보를 조작해도 나머지 4명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들이 사슬처럼 서로 연결돼 있다면 어떨까요? 조작된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게 되겠죠. 사실상 위변조가 어렵다는 말인데요. 이런 보안성 덕분에 블록체인 기술은 이미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차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료를 마친 한 직장인이 병원 수납 창구로 갑니다. 저 보험금 자동 청구하려고 하거든요. 스마트폰에 깔린 앱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자 바로 접수가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몇 시간씩 걸리던 일이 순식간에 끝난 겁니다. 보안성이 강화된 블록체인 기술 덕분입니다. 보험사에서 인증이 되게 되면 이 내용이 모든 참여자들에게 공유가 되게 되고 병원에서도 인증이 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들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종전엔 과일이나 채소가 변질되더라도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운송, 보관업체의 입만 쳐다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의 삭제나 변경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이 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데 블록체인이 그 신뢰성을 담보함으로 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활용 분야가 계속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30년까지 관련 시장 규모가 3,300조 원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6시 40분쯤부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사드기지 인근에서 사드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사드기지 건설 반대단체 회원과 주민 30여 명은 촛불문화제를 위해 모이는 와중에 경찰 100여 명이 갑자기 막아서면서 대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일부 주민과 반대단체의 불법 행위가 지속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환경부는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력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 후보 기업을 작년 7개사에서 올해 12개사로 확대 선정했고 사업 대상 지역도 6개에서 12개로 늘렸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7회까지 대학별 변호사 시험 누적 합격률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누적 합격률은 83.1%였으며 94% 안팎에서 70% 미만까지 대학별로 합격률 격차가 컸습니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경남 홍도는 괭이갈매기의 국내 최대 서식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이 괭이갈매기 숫자가 급증하면서 다른 철새들이 발을 못 붙이게 되자 환경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관심 필요종인 괭이갈매기의 천국, 경남 통영의 홍도입니다. 90년대 2만 마리였던 이 섬의 괭이갈매기는 최근 5만 마리까지 늘었습니다. 1982년부터 섬 진입이 금지됐고 2002년에는 등대 숙소까지 철거되면서 서식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괭이갈매기의 배설물로 바위가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텃세인 괭이갈매기가 늘면서 홍도를 중간 기착지로 삼던 철새들이 밀려났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07년에는 철새 151종이 관찰됐지만 2014년 조사에서는 38종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남해 동부를 찾는 겨울 철새 상당수는 겨울부터 봄까지
소매물도와 홍도를 거쳐 대마도 등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3, 4월이 산란기인 괭이갈매기가 영역 방어를 위해 이 철새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 새들이 장거리를 이동할 때 홍도라든지 중간기착지에서 제대로 시지를 못하면은